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수질 오염도 심각해지면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이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평소에 손을 잘 안 닦던 분들도 수시로 손을 닦고 또 다양한 형태의 방역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최근에는 몇몇 국가에서 수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던 갈등이 이제 분쟁, 전쟁 수준으로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나일강 상류에 댐을 만들려고 하자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같은 인근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또 메콩강을 둘러싸고 이 강을 공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아마존강을 둘러싸고 이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은 역시 비슷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강줄기를 따라서 벌어지고 있는 수자원 쟁탈전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인데요. 역시 최근에는 코스닥이 강하군요. 코스닥은 0.3%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0.2% 정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주식시장에 뭘 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꽤 반등을 했는데 네. 우리 증시는 그만큼은 못 오르네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7월 주식시장이 8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지금 주가지수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월간 수익률이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현재 지수의 위치가 조금 가격 부담 내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상승을 재개 및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추진력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데, 네.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 뭐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 등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 등이 어떤 지수의 반등폭마저도 다소 제한시키는 그런 영향이 오늘 증시의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악재나 호재는 항상 언제든지 도처에 있는데 지금도 호재를 찾아보라고 하면 뭐 없지는 않고 악재도 작년에도 참 많았는데요. 그렇죠. 주가는 오르고 싶으면 그냥 호재에 집중해서 오르고 네네. 내려야 될 것 같으면 어디서든 악재를 좀 찾아내서 그걸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드네요. 네네.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시총 상위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4% 좀 안 되는 3.9%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한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던 카카오가 최근에는 조금 내용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8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상장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네. 공모가 논쟁에 시장에 노출되었었던 데다가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상장 시기를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조금씩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결국 우리 증시에서 지금 시장을 지탱해줘야 할 업종 중에 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어떤 주가의 부진 영향 등이 다소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등이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물적 분할 이슈를 발표한 만도의 경우도 약 1.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대 영향 등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 산업 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북미 지역과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물적 분할을 발표한 만도의 경우 이번 물적 분할을 계기로 모빌리티 산업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 등이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영향 등이 어떤 오늘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주요한 특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업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 또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고
또 네네. 물적 분할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신규 사업이 부각돼서 주가가 네. 오르는 회사도 있고 그렇네요. 네, 사실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의 효과가 극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텐데요. 네. 우선 만도가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모빌리티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려는 부분 등에 의미를 두고 있고, 음. 이 과정이 또 전사적으로 전부 다 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 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 등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향후 이 물적 분할 이후에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된 그 종속기업의 단기 성과가 얼마나 빨리 확인이 가능한가 이런 사안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지표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네, 그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네. 뭐 한 달 전만 해도 한 1.7 가까이 가던 게 지금 1.2도 깨지고 1.1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거고 이거는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에서의 밸런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가 좋아지면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 23년 이후에는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꺼내놨기 때문에 금리는 경기의 상황을 반영해서 오르는 것이 맞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가고 있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을 기준해서 보면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채권을 사려고 하는가? 이미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들의 적정 수준을 현재 채권이 반영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딘가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불안하니 상대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채권 쪽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려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다운되고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즉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의 밸런스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중장기 추세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 옳은 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인데요. 네. 앞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통제되고 경제가 좀 더 확장 국면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면은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이 오히려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근 시장 금리가 조금 다운된 것은 안전자산 선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의 흐름이나 추세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네. 요즘 채권 시장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센터장님께서 답을 주신 그런 현상은 다소 좀 일시적이거나 그동안 너무 과했던 금리 상승을 약간 되돌리는 방향 정도로 보는 게 옳겠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 사고 있는 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아직 경기 정점과는 거리가 멀고 네. 너무 시장에서 이 모멘텀 지표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자꾸들 시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그 얘기를 듣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새로운 지수의 영역과 사회 그리고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선뜻 피크아웃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도 조금은 지양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돈 잘 버는 기업은 앞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벌 것이니 그걸 잘 찾아보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승진하셨습니까? 아이 뭐 그냥 나이가 되니까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는 안 하세요? 아닙니다. 연구하시죠? 연구를 더 많이 하라고 올린 것이죠. 그러면 네. 연구원이 박정호 연구원 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물 가지고 싸우는 나라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건데
물도 많이 부족해요? 아, 그럼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는 거의 대부분 물로 덮여 있잖아요. 뭐 인체도 대부분이 물이라고는 그렇긴 하더군요. 하죠. 근데 이제 바다가 대부분 또 네, 물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2%밖에 안 되고요. 그 담수 2%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지난 20세기 말부터 앞으로 21세기에는 정말 우리 인류가 바로 물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견들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드디어 우려가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통계를 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9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혀라는 건 마시는 물도 그럼 예. 그냥 약간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흙탕물 같이 약간 뿌연 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9명 중에 1명이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 3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25억 명인데요. 예.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예.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큰 이슈가 되고 씻는 있죠. 물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또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려면 또 물이 필요한데 그런 물조차 없어서 더욱더 이제 위생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25억 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마음 아픈 건데요. 이제 매년 수인성 질병 잘못된 물을 마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하는 분이 18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언제까지였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도 통계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는 더더욱 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 이유가 일단 평소에도 손을 자주 안 씻는 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조차도 이제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자주 손을 씻거나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물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냥 공공시설물들의 방역을 하기 위해서 또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이게 더 앞으로 큰 이슈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사회를 열어가 보자라고 하면 전기를 밝히기 위한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이 대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또 많은 국가에서 수력 발전으로 이제 조달받으려고 하거든요. 태양광 풍력보다는 네, 이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거기도 지질학적인, 지형학적인 그 요소가 많이 필요한데. 바람 안 부는 것은 안 되고. 그럼요. 태양도 그렇죠. 날씨 안 좋은 곳들 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은 게 강들은 있으니 이제 강을 좀 활용한 수력 발전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전체 물의 0.8%밖에 안 되는데 서로 물을 더 많이 써야 될 요인이 생겼고 그다음 재밌는 통계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인류의 숫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2050년이 넘으면 드디어 한 100억 명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인구 숫자가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담수량은 하나도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예. 같은 물 가지고 지금 수억 년째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우주인이 물을 갖다 부어주지 않는 한. 예, 맞아요. 그 물이 그 물이죠. 예,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지구 인구 1인당 물 사용량이 58% 정도 감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인구가 늘어나면. 예. 바로 이렇게 인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상황인데 네. 물이 필요할 요인들은 더 많이 생겼고 바로 그 과정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바로 물을 두고 야 이러다가 전쟁까지 일어날 거 아닌가 걱정이 드는 상황이다. 이게 오늘 화두입니다. 일단은 그럼 마실 물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의 물을 가지고 주로 싸워요? 네. 일단 물을 많이 저장을 해야 그걸로 정수를 해서 마시던 농사에 쓰던 더 물을 많이 써야 될 용도는 산업용수거든요. 일단 물 확보? 예. 그래서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댐을 건설하거나 보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받는 거야 뭐 받으면 되는데 그건 네. 얼마 안 되고 흘러나가는 물을 막아야 되는데 예. 그 다음은 알겠어요. 흘러나가는 물은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흘러 들어오는 물일 텐데 그렇죠. 저쪽에서 물을 막으면
잠깐 저 좀 봅시다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만 이제 흐르는 강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네, 그런 생각 못 하고 살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번 통계를 살펴보면요. 2개 국가 이상을 경유해서 흐르는 강이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만약에 댐 건설해서 물을 막아버리면 네. 밑에는 그동안 썼던 식수가 없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이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강들은 교묘하게 그 휴전선과 나란하게 흐르는 바람에 예. 북한강은 북한강, 남한강은 남한강이네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 북한과 남한을 거쳐서 오는 게 지나가는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끔 사건 사고가 생겨요. 예전에 무슨 뭐 평화의 댐인가? 뭐 그거 우리 짓는 이유가 북한에서 무슨 댐을 하나 짓는데 유사시에 그 댐을 일부러 폭파시키면 우리 남한은 물 날린다고 그거 방어댐 만든다고 한 적 있었어요. 그거는 속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건 속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실제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음. 북한의 환강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댐이라는 게 수력발전이라는 게 몇 년 동안 방류 안 했다가 뭐 팔당댐도 몇 년 만에 한 번 방류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몇 년 동안 그러면 방류를 안 하면 그 밑에 지역은 물의 수위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그 근처에서 막 생활도 하고 뭘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만에 진짜 북한의 환강댐이 갑자기 방류를 하다 보니까 임진강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일순간. 그래서 하류에 있었던 6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비록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데 네. 해외는 어느 정도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의 댐이 300여 개의 강이 두 국가 이상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40% 가까이가 항상 강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야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에서 댐을 막을지 아니면 댐을 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따라서. 분쟁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랫마을에 산다 뿐인데. 네. 예를 들면 어디서 그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 뭐 모든 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큰 사건 사고부터 그렇겠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표적으로 메콩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콩강은 동남아에 흐르는 강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원지,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메콩강의 길이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을 경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콩강은 중국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콩은 이제 중국이 발원지인데 그럼 중국을 경유해서 어디로 가느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다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뭐 우리 다 주지의 사실이죠. 중국이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중국도 자꾸 위생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 사용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메콩강에 어떤 사업을 그동안 벌려왔었냐면 메콩강에 1995년부터 2019년 동안 11개 댐을 지었어요. 중국에서 아래로 동남아 쪽으로 흘러나가는 강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메콩강이 하류 쪽에는 그럼 물이 좀 줄었겠네요. 물이 준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냐면 2019년도의 기록인데요. 메콩강의 평균 수위가 원래 7.5m였는데 네. 2019년도 기준으로 따졌더니 2.5m로 5m가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군요. 예. 이 메콩강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 국가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콩강으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런 강에서도 어업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고기 잡아먹죠. 예, 그렇죠. 예. 특히 메콩강처럼 큰 강들은 이게 굉장히 어업량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수위가 2.5m로 5m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으면 이 어업량은 급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강 근처에 사는 또 다른 이유가 강이 수시로 범람도 하고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류 지역으로부터 많은 유기물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메콩강의 하류 지역의 많은 부분은 정말 동남아의 쌀 주산지들이 많은데 근데 이 가장 하류 지역은 어떻게 됐냐면 강의 수위가 낮아지니까요.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하류의 평야지대에선 더 이상 이제 벼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소금을 올라오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댐으로 이제 이걸 막아버리니 상류 지역에서 살던 어종 중에 하류까지 물살 타고 내려왔던 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메콩강 인근에 살고 있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서민들 인구 많을 텐데 거기.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요. 전체 사는 인구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집계된 동남아 국가들이 집계한 숫자가 6천만 명 가까이 돼요. 아, 그 강에 붙어 있는 분들만 해도. 네, 네. 아, 근데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산하는 벼는 쌀은 그분들만 먹을 쌀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동남아 전 지역으로 수출되는 거거든요. 그 쌀 부족. 야, 이게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는 이게 일입니까? 그게 문제가 또 심각해진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네. 중국에서 좀 전에 제가 지난 2019년도까지 댐을 댐을 많이 11개나 지었다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발표된 게 8개를 더 짓겠대요. 가둬놓고 또 가둬놓겠다고. 예. 어.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도 해석이 많이 되냐면요. 예. 지금 중국은 제가 몇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우리 인도차이나 반도로 나갈 수 있는 경로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협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댐 열어서 물 줄게 우리말 들어라. 그렇죠. 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 역사적으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도꼭지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열어줄게 뭐 말 좀 들어볼래요 하고 유럽하고 그러고 있고 예. 중국은 물로. 댐 만들어 놓고 열어드릴까 어떡할까 그러고 있고. 예. 실제 이번에 야. 이제 완공이 거의 끝난 그 샤오안 댐이라는 댐은 예.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이거든요. 이 담수량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벌써 저 동남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어업량 급감, 가뭄 증가, 그래서 농사 또 소출이 줄어들었다. 이건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메콩강과 관련된 이런 본인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고자 예전에도 우리 한국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한 메콩 협력 프로젝트, 이게 한 동남아 프로젝트가 이름이 아니라 한 메콩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본인들이 이 강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벌써 투영된 것이죠. 야, 그런데 하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상류에다가 뭐 보복 내지는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이거 층간소음 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위층이 아래층 괴롭힐 수는 있는데 예. 거꾸로는 잘 안 되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나일강을 보면요. 네. 나일강은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하류에 있거든요. 네. 근데 하류에는 이집트가 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강의 하류에 있던 상류에 있던 국력이 강한 국가, 그 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일강 같은 경우는 1929년에 나일강의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나일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네. 영국이 이집트에 넘겼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네. 어떤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열강이다 보니까 네. 이집트의 실효적 지배를 넘긴 상태고 그 뒤부터 이때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인근 국가들에게 나일강의 전반적인 수위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이집트가 의사결정을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집트가 나일강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 하이댐이라는 걸 건설했거든요. 이 댐이 건설되고 나서 이집트는 당연히 전력 수급의 상당한 부분에 원활함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제조 강국이 이집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인데 1994년에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 바로 위쪽에 있는 네. 수단이란 나라가 있는데 야, 우리도 이집트처럼 제조업 좀 육성해 보자 네. 라고 해서 수단이 댐을 건설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집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댐을 건설해 놓고선. 왜냐하면 위에서 다시 댐을 막으면 안 건설하면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단에게 야, 그거 하지 마 했는데 수단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집트가 어떻게 했느냐? 폭격을 해버렸어요. 아. 댐 건설 현장을.
대응할 방법이 있네요. 예, 있죠. 수단보다 이집트가 북아프리카 아. 지역에서는 강국이거든요. 자, 그게 94년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 그 수단은 당연히 댐을 건설을 중단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네. 바로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 흔히 르네상스 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댐을 이제 대규모 건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집트가 또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니네 왜 그걸 자꾸 건설해? 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때 소개드렸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 이집트하고 수단이 협력을 해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네. 저 상류에서 저 댐을 완공하는 순간 네.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폭격한 것처럼. 네. 네. 이제 수단하고 다시 협력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수단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그랜드 르네상스 댐에서 전력이 생산되고 나면 그 전력의 일부를 수단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저가에 팔게. 이렇게 하면서 꼬시고 있어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그렇죠. 네. 근데 이집트는 반대로 수단에게 근거 자료를 막 드밀면서 야, 니네도 아직까지 농업 국가인데 저 위에서 댐을 막는 순간 이제 니네도 엄청난 가뭄에 시달릴 거다. 우리랑 군사훈련해서 저거를 막아야 된다.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주 심상치 않아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예. 미국의 중재, 유엔의 중재,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까지 다 나서 봤는데 이 중재가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누구 한쪽 손 들어주면 누구는 아쉬운 뭔가 서로 양보할 일이 없는 쉽지가 주제네요. 않죠. 네. 지금 그래서 나일강은 오히려 하류에 있는 국가가 그 강국이다 보니까 네. 상류 국가를 압박하고 있는 야, 상황이다. 그럼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끼리에서는 그냥 센 나라가 다 행패 부리는. 그게 통상적입니다. 야, 이런 강이 많다 그러는데. 네, 다른 강도 한번 광고 듣고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광고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 다 이제 압니다. 맞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강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과 함께 참 다양한 얘기 듣고 있네요. 부원장 되시고 나니까 네. 방송 내용도 훨씬 재밌고 아, 그래요? 광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도 다 아시고. 광고에 이제 저도 야. 8년 차인데. 또 어떤 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면 뭐 아프리카도 가봤고 동남아 가봤으니까 이제 중남미 한번 가볼까요? 네. 중남미에는 역시 우리 그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존 강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아마존 강 문제는 말 그대로 진짜 지구의 허파, 그리고 지구 산소의 한 20% 가까이가 그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쪽의 강 문제는 전 지구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 예. 동네는 골목 대장이 브라질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브라질이 문제예요, 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브라질이 대표적인 사건 하나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또 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력발전소는 더 지으려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면적이라는 것도 이게 수월하게 찾기가 어렵고요. 그걸로 모든 전력을 다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젖줄 역할을 하는 이 큰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네. 야, 저 강만 잘 이용해도 우리 언제까지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도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드는 데 필요한 전력을 대규모로 네. 공급해 보자. 이 생각들이 이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욱더 공고해졌어요. 그렇겠네요. 저 잘 사는 국가들은 백신 항상 다 먼저 맞고 우리들은 항상 순서가 뒤인데 우리도 경제 발전하자 이게 더 커진 거죠. 네. 브라질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국가인데 네. 벨로몬테 댐이라는 댐이 있는데요. 벨로몬테. 네. 예. 이 댐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이 댐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밀림은 정글은 전 세계에 우리 허파 역할을 하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예. 이 벨로몬테 댐 하나만으로 수몰된 지역이 서울 면적의 7배 가까이 돼요. 댐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냥 물속으로 그렇죠. 꼬르륵 네. 그 숲이.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서울 면적 6배 정도
뭐 수몰된 거니까 예. 생각보다 안 큰데요. 뭐 굉장히 큰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문제는 수몰된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류 지역이 문제인데요.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댐이 건설되다 보니까 하류 지역에 당연히 강수량이 줄어들거나 줄겠죠. 그 물의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상시 가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있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 정글이 황폐해지는 거죠. 사막화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나무도 죽겠네요. 맞습니다. 위에는 물에 빠져 죽고 그렇죠. 아래에서는 물이 없어서 죽고. 예. 그러니까 댐 하나 건설될 때마다 우리나라의 거의 경기도 면적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들이 사라진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세민들, 히베리뇨라고 부르는데요.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베리뇨 분들은 역시 강 중심 근처에서 어업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거의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야. 원래 아마존강만큼은 저도 이제 여러 나라에 출장을 가보면서 제일 걱정을 안 했었어요. 거기는 또 왜 걱정을 안 했어요? 원래는 왜 그랬냐면요. 항상 어느 나라에 아니면 어느 대륙의 대표적인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 그 강도 한번 풍경도 슬쩍 잠깐 차 세워서 보고 가고 아니면 다리 건널 때 세계적인 대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많이 관광 상품으로 또 이제 뭐랄까 홍보를 하세요. 예. 그 나라 현지 파트너분들이. 그런데 아마존강은 대교가 없는 대표적인 강입니다. 아마존강 대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없죠. 그 이유가 아마존강은 다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 수위가 굉장히 급등락해가지고 어떨 때는 강폭이 5km밖에 안 되는 곳이 강폭이요. 예. 비만이 오면 이게 30km로 늘어요. 그러니까 대교를 만들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만들어야 될지도 되게 애매모호하고요. 강폭도 되게 크네요. 네. 30km. 이건 뭐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30km면 거의 서울의 지름에 맞먹는. 맞습니다. 하류 쪽이긴 예. 하지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가 아주 밀림이다 보니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존은 어떻게 그 운송을 하냐면요. 그냥 강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보존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제 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어마어마한 강을 막기 위해서 세계에서 4번째, 지금 6번째, 8번째 또 그 댐 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리도 불편해서 못 지었던 그 강에 댐을 짓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규모의 댐이 되고 이게 엄청나게 수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많은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은 또 다른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뭘 또 걱정해야 돼? 그 세계적인 제약 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생물 원료가 대부분 아마존에서 우리가 아마존 밀림에 자생하는 걸로 약을 만든 게 많았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서 물질을 하나 찾아내서 네. 그런 이런 물질로 의약품이나 생약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도 또 뭔 약이 있을지 그거를 막 탐험하는 많은 바이오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저 보물과 같은 곳을 저렇게 뭐 경기도만한 면적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석유를 그냥 기름에 태워가지고 없애는 거와 그거 이상의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어허. 그러니까 아마존 강에 댐 짓고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래라는 이기적인 행태는 가장 전 지구적인 영향에 파급을 일으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나라들끼리 좀 잘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이제 우리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국제 하천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강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자라는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게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어요. 이 갈등도 뭐 최근의 갈등일 테니까. 가장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예.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거로 보이고요. 과거에도 사실은 몇 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아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우리 오일 쇼크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지구의 경제적인 가장 큰 충격을 일으켰던 그 오일 쇼크의 원인이 됐던 게 중동 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 그 중동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음. 석유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는 예.
물 때문이었어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3차 중동 전쟁인데요. 예. 이 3차 중동 전쟁은 요르단 강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이제 싸운 네. 건데요. 예.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발점이 하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네. 우리 농사도 짓고 우리 앞으로 산업 발전으로 물 더 많이 필요한데 저기에서 저렇게 댐을 건설해 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나서 반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 고원을 두고 전쟁을 벌였고 예. 실제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냥 수원지, 발원지를. 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에서 예. 아니 그거 반란고원에 대한 점유권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줘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는 석유를 가지고 저거 되찾아 와야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분쟁이 결국 오일 쇼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물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물 어디서 주고 말 걸. 전 세계가 물 모아서 그냥 주고 말 걸.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요. 국제 분쟁들 많아지겠네요, 진짜.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그러면 유럽도 대표적인 이런 강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다뉴브강 같은 경우는 17개국이 경유합니다. 자, 그러면 네. 교수님 유럽은 이러한 여러 강들의 분쟁이 별로 없었네요. 저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정말 뭐 100여 년의 지리한 아니면 뭐 2세기에 걸친 지리한 강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도권 싸움, 어떻게 보면 타협과 분쟁과 논쟁 속에서 흘러오긴 했는데 많았어요. 예, 엄청 많았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한 가지 설명해 줄 시간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예. 강도 언젠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유일하게 예. 그 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일어난 것이 바로 다뉴브 강에 대한 합의인데요. 네. 이거는 슬로바키아가 갑자기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또 댐이에요. 다 똑같겠지 뭐. 네. 하류에 있던 헝가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우리 또 큰일 났다. 물 부족한다. 예. 그래서 헝가리가 슬로바키아하고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 네. 또 협상이 또 안 됐어요. 할 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래도 유럽이라서 그러면 우리 국제 사법 재판소 한번 가보자 네. 하고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도 되게 길었는데 97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헝가리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게 맞다. 하류에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슬로베키아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그들에게 해줘라. 얼마를 했고, 어떻게? 예, 얼마를 해주라고 했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슬로바키아가 그걸 인정했어요. 해줬어요? 네, 어머나. 그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 수많은 분쟁에서 유일하고 나머지는 분쟁, 전쟁 직전 여기까지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다음번에 좀 이어서 강 얘기도 합시다요. 알겠습니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